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 태어난 자기 딸을 이불 속에서 몰래 죽여요.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이불을 들춥니다. 아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여자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죠. 황후가 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읽어본 적 있으신 분 꽤 계실 겁니다. 측천무후, 3000년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제이자 유일하게 비석에 글자가 없는 황제,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친딸까지 죽였다고 전해지는 여자,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목에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살인 장면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건 사건이 벌어지고 약 400년이 지난 뒤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해는 654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인 961년에 완성된 당호에요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이 딱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소희가 낳은 딸이 갑자기 죽었다. 왕황후가 죽였다고 아뢰었다. 이게 전부예요. 살해 묘사 같은 건 없습니다. 이불도 없고 비명도 없고 거짓 웃음도 없었죠. 방금 제가 묘사한 그 소름 끼치는 장면, 이불 속에서 몰래 아이를 죽이고 황제가 오기를 기다려 거짓으로 웃었다는 그 장면은 1060년에 편찬된 신당서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400년이 넘은 시점에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써놓은 거죠. 보통 기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길어졌어요. 디테일이 자랐습니다. 없던 대사가 붙었고 없던 표정이 생겨났죠. 300년 전에는 4글자짜리 기록이 400년이 지나자 살인 현장의 스크립트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측천무후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악녀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안에서 서북쪽으로 약 80km를 가면 걸릉이라는 무덤이 나옵니다.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후가 함께 묻힌 곳인데 이 무덤 앞에 비석 하나가 서 있어요. 높이 약 7.5m, 무게만 99톤에 가까운 거대한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 표면에는 글자가 단 한 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2000년 넘는 중국 황제의 역사에서 비석이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는 이것 하나뿐이에요. 1300년 동안 누구도 이 돌 위에 글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올리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기록을 부풀린 건 누구였을까요? 기록을 지운 건 또 누구였을까요? 3000년 중국사에서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기록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측천무후의 본명은 무조, 아버지 무사확은 당나라 개국공신이었고 어머니 양씨는 수나라 황실과 연결된 집안이었어요. 괜찮은 가문이긴 했지만 당대 최고 명문이라고 부르기엔 한 발짝 모자란 위치였죠. 637년 14살 무렵에 무조가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입궁합니다. 받은 직위는 제인, 정오품에 해당하는 자리였는데 황제의 후궁 서열 안에서는 거의 맨 아래에 가까운 위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소녀가 궁궐왕 권력의 한복판에 던져진 거죠. 제인의 주된 업무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시침이 아니었어요. 침구를 정리하고 시트를 교체하는 일이었죠. 황제의 잠자리를 가까이서 관리하는 위치, 접근 가능성은 이때 실질적 권한은 제로에 가까운 자리였던 거예요. 태종은 이 소녀에게 무미랑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아름답고 아첨을 잘한다는 뜻이었는데 태종이 특별히 총애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태종이 사나운 명마 사자총을 어떻게 다루겠느냐고 물었을 때 무미랑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안 되면 쇠망치로 머리를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비수로 목을 찌르겠습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자치통감은 전합니다. 14살짜리 후궁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꽤 서늘한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서늘한 기질만으로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어요. 무미랑은 태종의 후궁으로 12년을 보냈지만 제인이라는 직위에서 한 칸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승진도 없었고 특별한 총애도 없었어요. 그냥 수십 명의 후궁 중 한 명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무미랑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하나 있었어요. 태자이치. 훗날의 당고종입니다.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 이 대목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태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
태자 이치와 무미랑 사이에 이미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아들 사이의 관계, 이건 당시 기준으로도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각되었다면 무미랑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표현이 다릅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려면 이 감정의 실마리 없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649년 태종이 붕어합니다. 당나라 황실의 관례에 따르면 선황제의 후궁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했어요. 무미랑은 감업사라는 절로 보내졌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26,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태종의 기일에 감업사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무미랑과 다시 마주칩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 사관이 덧붙인 장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확실해요. 고종이 무미랑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데려온다. 유교 질서 안에서 이건 폐륜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황제라도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왕황후예요. 왕황후는 태원 왕씨, 당시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고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고종에게는 소숙비라는 총애하는 후궁이 있었고 소숙비는 이미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왕황후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건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라 황후 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죠. 여러분이 그녀의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 있고 자식은 없고 황후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 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시겠어요? 왕황후가 내린 판단은 이랬습니다. 고종이 감업사의 무미랑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차라리 그 여자를 직접 데려오자. 고종의 관심이 분산되면 소숙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무미랑을 자기 손으로 데려왔으니 무미랑은 자신에게 은혜를 느낄 것이다. 이 계산은 절반만 맞았어요. 651년 무미랑은 마침내 궁으로 돌아옵니다. 소이라는 직첩을 받았고 이번에는 재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황제가 직접 원해서 데려온 여자, 그리고 황후가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 불러들인 여자, 두 가지 후광을 동시에 등에 지고 궁에 들어선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지금 측천무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잔혹한 악녀? 피해 황후? 그 이미지는 대체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일단 그 질문은 잠시 품어두시고 궁궐 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미랑이 소위로 입궁한 후 소숙비의 총애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왕황후가 아니라 무소위였어요. 왕황후는 소숙비를 견제하려다가 자기보다 10배는 무서운 적을 직접 궁 안으로 초대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왕황후의 위기는 사실 무미랑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고종과 무소의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고종이 그 아이에게 붙인 이름 이홍. 이 이름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남북조 시대부터 도교에서는 이홍당출, 이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천자가 될 것이라는 첨언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미 왕황후 쪽에서 옥립해둔 태자 이충이 있었는데 고종이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굳이 이 이름을 붙였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제로 고종은 왕황후 폐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시 최고 실력자 장손무기의 집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황제가 신하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고종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띄웠다고 합니다. 황후에게 자식이 없소. 어찌해야 하겠소. 장손무기는 대답을 피했어요. 황제의 의중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조정의 거물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왕황후를 교체하겠다는 뜻이 이미 이름 석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소위가 궁에 돌아와서 왕황후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왕황후의 자리는 무소위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무소위가 궁으로 돌아온 뒤 궁궐 안의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소숙비는 밀려났고 왕황후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왕황후, 소숙비, 무소회, 같은 판 위에 놓인 세 개의 말이었어요. 왕황후는 자기가 판을 짜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말을 움직이고 있던 건 가장 늦게 판에 올라온 무소위였습니다. 무소위는 고종의 신뢰를 거의 독점하기 시작했죠. 654년 무소위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안정공주.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이 죽음 이후 왕황후에게 혐의가 씌워졌고 궁궐안의 판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655년, 고종은 마침내 왕황후와 소숙비를 동시에 폐위해요. 그리고 무소위를 새 황후로 책봉합니다. 14살의 제인으로 들어온 소녀가 비구니의 삶을 거쳐 소위를 지나 드디어 32살에 당나라의 국모가 된 순간이었어요. 폐위된 두 여자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함을 기록한 방식에는 지금부터 꼭 들여다봐야 할 것이 숨어 있어요. 655년 왕황후와 소숙비가 폐위됩니다. 두 사람은 궁궐 깊숙한 곳에 유폐되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고 음식은 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유폐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원래 왕황후와 소숙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숙비 때문에 왕황후가 총애를 잃었고 왕황후가 무미랑을 불러들인 것도 소숙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방에 갇힌 뒤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고 신당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면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동지가 되는 법이죠. 어느 날 고종이 두 사람이 유폐된 곳을 찾아갑니다. 벽 너머로 왕황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패비 왕씨와 소씨가 문안드립니다. 만약 다시 해를 볼 수 있다면 이곳의 이름을 회심원이라 불러주십시오. 다시 마음을 돌려달라는 뜻이었죠. 고종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황후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된 최후는 이렇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손과 발이 잘렸고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 안에 담가졌어요. 무황후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두 계집의 뼈가 술에 젖어 물렁해지도록 놔둬라. 왕황후는 처형 직전까지 체념한 듯 조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소숙비는 달랐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저주를 남겼다고 신당서는 전하고 있어요. 무씨는 쥐가 되고 나는 고양이가 되어 생생세세 그 목을 물어뜯겠다. 이 저주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무황후는 이후 궁궐 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이든 과장이든 이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당시 궁궐 안의 공포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에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지를 자르고 술독에 담갔다. 이 처형 방식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이 시기로부터 약 800년 전 한나라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난 뒤 권력을 장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후, 중국 역사에서 악녀의 원조로 불리는 인물이죠. 여후는 유방이 총애했던 후궁 척부인에게 복수합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멀게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약을 먹인 뒤 변소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체, 사람 돼지, 여후의 인체, 측천무후의 술독,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사지를 훼손하고 액체나 오물 속에 담그고 처형하면서 조롱하는 한마디를 남긴다. 8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방법도 구조도 대사의 톤까지 거의 같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2012년 미국 스미소니언 매거진에 실린 더 디모나이제이션 오브 엠프레스 유라는 기사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측천무후의 잔혹한 처형 기록이 여후의 인체고사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가들이 최악의 여성 권력자라는 계보를 만들기 위해 800년 전 여후의 잔혹함을 측천무후에게 덧씌운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소숙비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되어 목을 물겠다는 대사. 이것 역시 한나라 척부인이 여후에게 당하기 전의 고사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한을 품은 후궁이 죽어가면서 동물에 빗대어 저주를 남기고 그 저주 때문에 승자가 해당 동물을 궁에서 금지시킨다는 패턴. 물론 이것만으로 기록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천무후가 실제로 왕황후와 소숙비를 잔혹하게 처형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폐위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최후가 기록되는 방식에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800년 전 여후의 이야기와 이토록 닮아 있는 건지, 기록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위에 기존의 악녀 서사틀을 덧씌운 건지,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진실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구체적일수록 누군가 지어낸 걸까요? 이 질문은 다음에 이어질 안전공주 이야기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654년 무소위가 딸을 하나 낳습니다. 안전공주, 고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습니다. 이 죽음을 둘러싸고 1300년이 넘도록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측천무후가 친딸을 직접 죽인 것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록 자체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봐야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기록은 당회요입니다. 961년에 완성된 책이에요. 사건이 벌어진 654년으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시점이죠. 당회요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희가 낳은 딸이 갑자기 죽었다. 왕황후가 죽였다고 아뢰었다. 이게 전부예요. 당회요라는 책이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북송 때 왕부가 편찬한 책이긴 하지만 당나라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소원의 당회요 40권과 최현의 속회요를 기반으로 엮은 거거든요. 당대의 사료가 상당 부분 녹아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 기록은 구당서입니다. 945년 5대 십국 시대의 후진에서 편찬되었어요. 사건으로부터 약 290년 뒤죠. 그런데 구당서는 이 사건을 본문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신왈, 사관이 논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해요. 목구멍을 눌러 강보의 아이를 죽인 일이나 육장을 담그는 일 등은 그 무도함이 심하다. 본문이 아니라 논평이에요. 이건 꽤 중요한 차이입니다. 구당서를 쓴 사관들도 이 사건을 확정된 사실로 본문에 넣기는 어려웠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자기 의견을 적는 논평란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약 100년이 더 지납니다. 1060년 북송에서 신당서가 완성됩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신당서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소희가 딸을 낳았다. 황후가 와서 아이를 보고 놀다가 돌아갔다. 소희는 몰래 이불 속의 아이를 죽이고 황제가 오기를 기다렸다. 겉으로는 기쁜 듯 웃으며 이불을 들춰 아이를 보았더니 죽어 있었다.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묘사예요. 황후가 언제 왔는지, 소희가 어떻게 아이를 죽였는지, 황제가 도착한 뒤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전부 써놓았어요. 300년 전 당회요에 갑자기 죽었다 한 줄이 400년 뒤에는 살인 현장의 시나리오가 되어버린 거죠. 1814년에 완성된 자치통감은 신당서의 이 기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세부 표현만 약간 다듬었을 뿐 줄거리는 동일해요. 사마광 같은 대학자도 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셈이에요. 여기서 중국의 역사학자 맹헌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의 변천을 추적하면서 누적적 구조학설이라는 개념을 끌어왔어요. 고대의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가 풍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실이 밝혀진 결과가 아니라 후대가 살을 붙인 결과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궁궐안, 그것도 황제의 후궁이 자기 아이를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모든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이토록 구체적인 장면을 써넣을 수 있었을까요? 맹헌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지어낸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고종이 왕황후를 폐위할 때 실제로 내세운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신당서도, 자치통감도, 구당서도 이 대목은 일치합니다. 고종은 재상장손무기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황후 폐위의 뜻을 밝혔어요. 그때 내세운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황후에게 자식이 없다. 공주 사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고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신들과 황후 폐위를 논의했습니다. 저수량이라는 대신은 황후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 과정에서 공주의 죽음은 단 한 번도 폐위의 근거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논리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고종이 정말로 왕황후가 자기 딸을 죽였다고 믿었다면 이건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폐위 근거예요. 황후가 황제의 딸을 살해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종은 이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해요. 고종이 이 이야기를 몰랐거나 알았지만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든 안정공주의 죽음이 왕황후 폐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통설에는 균열이 생기는 거죠. 물론 측천무후가 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당회호의 기록대로 왕황후가 죽였다고 아뢰었다는 거니까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상대편에게 혐의를 씌운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직접 아이를 죽였는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사건 발생 400년 뒤에 쓰인 신당서뿐이에요. 300년 전에는 네 글자였던 기록이 400년 뒤에는 살인극의 대본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자라났어요. 문제는 그 자라난 부분이 진실인지 창작인지를 지금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의 부풀림과 침묵이라는 패턴, 대본 뒤쪽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300년 동안 글자 하나 새겨지지 않은 비석 앞에서요. 655년 무소인은 황후가 됩니다. 32살이었어요. 하지만 황후가 되었다고 해서 권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는 관롱 집단이라 불리는 군사 귀족 가문들이 조정의 핵심을 쥐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들에게 무황후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죠. 출신도 최고 명문은 아니었고 비군이 출신이라는 전례 없는 이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왕황후를 밀어내고 자리에 앉은 여자였으니까요. 무황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조용히 황후의 자리에 만족하며 기존 권력과 타협하거나 그 권력 구조 자체를 부수고 새로 짜거나. 그녀는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672년 고종이 만성두통과 눈질환으로 정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 무황후가 대신 정무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675년에는 아예 수렴청정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때 나이 41살. 이때부터 당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무황후였어요.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최종 결재권은 여전히 고종에게 있었어요. 무황후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건 아니었다는 뜻이죠. 반대파 대신들이 재상직까지 올라오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완전한 독재가 아니라 병약한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674년 무황후는 건원 12사라는 문서를 고종에게 올려요. 12개 항목의 정책 제안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눈이 좀 커지실 거예요. 농업 장려, 부역 경감, 경기지방 요역 면제, 조세 경감, 언론 확대. 지금 말로 바꾸면 이래요. 농업 보조금 확대, 부역 축소, 수도권 세금 감면, 전국 단위 조세 인하, 언론 자유 보장. 7세기에 쓰인 문서인데 21세기 대선 공약집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내용이거든요. 이건 황후가 아니라 통치자의 문서였어요.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이미 30대 중반에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황후의 셋째 아들 이현이 중종으로 즉위했어요. 그런데 이 세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일을 벌입니다. 아내 위황후의 친정아버지를 시중이라는 고위직에 앉히려 한 거예요. 대신들이 반대하자 중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자인데 천자 자리를 내준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 한마디가 중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말이었다는 사실 아마도 그는 몰랐겠죠. 재상 배엄이 황태후인 무황후에게 황제 폐위를 먼저 제안했고 무황후가 이를 받아들여 중종은 즉위한 지 2달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단이 예종으로 즉위했지만 실권은 완전히 무황후의 손에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중종을 폐위한 것은 무황후가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재상이 먼저 건의하고 무황후가 승인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절차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조정이 무능한 황제를 교체했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권력을 쥐는 방식에도 나름의 정교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측천무후가 아들을 폐위하고 권력을 잡은 것을 두고 폐륜이라 부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세운 사람, 태종 이세민이 황위에 오른 과정을 한번 볼까요? 626년 현무문의 변. 태종은 형 이건성과 아우 이원기를 직접 죽였어요. 화살을 쏘아 형을 쓰러뜨렸고 부하들이 아우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연에게 양위를 강요했죠. 아버지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서 남은 생을 보냈어요. 형과 아우를 죽이고 아버지를 가둔 남자. 역사는 그를 정관의 치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성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같은 왕조, 같은 피, 같은 수준의 잔혹함. 달랐던 건 성별뿐이었다는 사실뿐이죠. 684년 이경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반란군의 경문을 쓴 사람이 낙빈왕이에요. 당초 사거리라 불리던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죠. 경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 줌의 무덤 흙이 채 마르기도 전이거늘 남겨진 어린 황제는 이제 어디에 의탁해야 한단 말입니까? 선황제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황태후가 황제를 폐위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었어요.
문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경문은 지금까지도 중국 문학사에서 명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경문을 읽은 무황후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경노하거나 경문을 불태우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신당서는 전합니다. 이것은 재상의 잘못이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게 만들었단 말인가. 자기를 공격하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쓴이의 재능에 감탄한 거예요. 반란군의 선전물을 보면서 인재가 아깝다고 한 통치자. 이건 단순한 폭군의 반응이라고 보기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경업의 반란은 곧 진압되었고 무황후는 반대 세력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688년에는 종실 반란을 진압한 뒤 이씨, 황종 12개 반계를 대규모로 숙청했어요. 이 과정에서 홍리라 불리는 잔혹한 관리들을 동원한 밀고 정치가 시작됩니다. 밀고가 승진의 사다리였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리로 만든 상자를 궐문 앞에 설치해서 누구든 남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게 했어요. 고발한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국비로 수도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 고발 내용이 채택되면 승진의 기회를 얻었죠. 36명의 고위 관료가 처형되거나 자결했고 1000여 명의 가족이 연좌되어 노비가 되었다고 자치통감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공포정치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포정치의 한복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제의 전면 확대예요. 무황후는 개국공신 가문의 특혜를 대폭 줄이고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 시스템을 당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확장했어요. 690년에는 황제가 직접 최종 면접을 보는 전시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반대파는 밀고로 제거하고 빈자리는 시험으로 채웠습니다. 공포와 능력주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구조였던 거죠. 여러분이 당나라의 관료라면 이 여자 밑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능력만 있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690년 무황후는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라섭니다. 예종에게서 제위를 넘겨받고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했어요. 나이 67. 중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3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690년 67의 나이로 황제가 된 무조. 이제부터는 성신 황제라는 존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즉위하면서 자기 이름까지 바꿨어요. 기존의 이름 조 대신 해와 달이 하늘 위에 나란히 떠있는 모양을 본뜬 새 글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밝음이 있다는 뜻이었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이름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허영이 아니었어요. 유교 질서 안에서 여성 황제란 존재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로는 자기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부터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무황후 시절부터 시작된 과거제 확대는 황제가 된 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690년에 도입한 전시, 황제가 직접 최종 면접을 보는 제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시나요? 청나라가 멸망하는 1905년까지입니다. 약 1200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구조, 시험을 쳐서 성적 순으로 출신과 상관없이 관직에 오르는 시스템, 그 원형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과거제의 씨앗은 수나라 때 뿌려졌고 태종 때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족 가문의 특혜를 실질적으로 걷어내고 시험 성적만으로 관료를 뽑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돌린 건 측천무후 치세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제 확대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관롱 집단, 대대로 관직을 독점해온 군사 귀족 가문들의 힘을 빼는 작업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의 기반 자체를 구조적으로 허무는 동시에 자기에게 충성할 새로운 엘리트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죠. 공포정치의 칼과 과거제의 무늬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등용된 인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이 둘 있어요. 적인걸과 상관하나, 적인걸은 691년에 재상으로 발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측천무후의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적인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나라 이씨 황실의 복귀를 원했던 인물이에요. 무씨 왕조가 이씨 왕조를 대체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측천무후는 이 남자를 재상으로 앉혔습니다. 왜 적을 재상 자리에 올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측천무후는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도 곁에 뒀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홍리 정치가 공포로 조정을 옥죄고 있던 시기에 적인걸은 황제에게 두려움 없이 직언했어요. 홍리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관료들을 구해냈죠. 신하들 사이에서 적인걸의 평판은 하늘을 찔렀고 그 평판은 곧 측천무후의 통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공포정치로 무너뜨린 신뢰를 적인걸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일부 복원해준 셈이에요. 그리고 적인걸은 측천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를 이끌어냅니다. 무씨 일가에게 황위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씨 아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적인걸이 측천무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자치통감은 전해요. 부디 천하를 아드님이신 태자에게 돌려주십시오. 고모와 조카 사이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가깝겠습니까?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측천무후가 꿈에서 커다란 앵무새를 봤는데 양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다고 해요. 적인걸에게 해몽을 부탁하자 적인걸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앵무새의 무는 폐하의 성씨무이고 양쪽 날개는 폐하의 두 아들입니다. 아들을 다시 세우면 날개가 펴질 것입니다.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측천무후는 결국 무씨 조카 대신 자기 아들 이현을 다시 태자로 세웠어요. 자기가 세운 무주 왕조의 미래를 포기한 거죠. 적인걸의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적을 재상으로 앉히고 그 적의 말을 듣고 자기 왕조의 미래를 수정한 통치자. 이건 광기가 아니라 냉정함이에요. 두 번째 인물, 상관완화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664년, 측천무후가 아직 황후이던 시절, 대신 상관이가 고종에게 황후 폐위를 건의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관이는 처형당했고 일가족이 몰살되었어요. 이때 갓 태어난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만 죽음을 면하고 궁궐 안의 액정, 궁중 노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상관완화예요. 할아버지를 죽인 여자의 궁궐에서 자란 소녀. 보통이라면 평생 노비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비범한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글을 기막히게 잘 썼습니다. 698년 측천무후가 상관완화를 발탁합니다. 할아버지가 처형당한 지 약 3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상관완화는 측천무후의 비서가 되어 각종 조서와 표문을 대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천무후가 세상을 떠나는 705년까지 약 7년간 그 곁에서 일했어요. 할아버지를 죽인 여자의 곁에서 그 여자의 말을 대신 글로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상관완화가 왜 떠나지 않았는지, 혹은 떠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떠나고 싶지 않았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측천무후는 원수의 손녀를 곁에 두면서도 그 재능을 아꼈고 상관완화는 원수의 권력 아래에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길을 찾았다는 거죠. 2013년 시안공항 인근에서 상관완화의 무덤이 발굴되었어요. 묘지명에는 그녀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정사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1300년 만에 땅속에서 올라온 그녀의 목소리가 사서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만든 셈이죠. 이 시기에 숫자 하나를 더 짚어볼까요? 측천무후 치세의 호적상 인구가 약 370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태종의 정관의 치, 시기, 인구가 약 1300만에서 2000만 사이로 추정되니까 상당한 증가입니다. 물론 이 숫자를 곧바로 백성의 삶이 좋아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호적 통계라는 게 실제 인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누락되어 있던 인구를 행정력으로 강제 편입시킨 건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홍리 정치와 공포의 시대였다는 기록 이면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숫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만약 공포 정치로만 다스렸다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해 숙청과 제도적 혁신, 공포 정치와 인구 증가, 원수의 손녀를 비서로 앉히는 포용력과 반대파 12개 반계를 통째로 숙청하는 냉혹함,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악녀라는 한 단어로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705년 측천무후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 해정월, 재상장간지 등 5명의 대신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왔어요. 신룡정변. 측천무후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가 총애하던 장혁지 장창종 형제는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측천무후에게 아들 중종에게 양위할 것을 요구했어요. 82살의 여황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양위 조서에 서명했고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국호는 주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갔고 중종이 복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중종은 어머니를 죽이거나 유폐하지 않았어요.
측천대 성황후라는 존호를 올렸고 황제에 준하는 대우를 유지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 측천무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완전한 부정도 완전한 긍정도 아닌 기묘한 타협이었죠.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폐위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 어머니가 세운 나라 위에서 자기가 다시 황제가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머니를 완전히 부정하면 자기 권력의 정당성까지 흔들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측천무후의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칭해달라는 것, 그리고 남편 고종의 곁에 묻어달라는 것, 50년 가까이 권력을 쥐었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황후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시안에서 서북쪽으로 약 80km. 건릉이라는 무덤에 측천무후는 고종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 무덤은 13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도굴되거나 발굴된 적이 없어요. 중국 황제릉 중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죠. 건릉으로 가는 길에는 약 1km에 달하는 참배로가 있습니다. 이 길 양쪽으로 석상들이 도열해 있고 참배로 끝에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하나는 고종의 비석으로 약 8,000자에 달하는 공덕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측천무후의 비석이 서 있어요. 높이 약 7.5m, 너비 2.1m, 무게 약 99톤, 완전한 하나의 거석을 깎아 만든 거대한 돌기둥이에요. 비석 꼭대기에는 8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고 양쪽에는 사자 한 쌍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의 표면은 비어 있어요. 글자가 단 한 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자비, 글자 없는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이 넘는 중국 황제의 역사에서 비석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맞은편에 8,000자가 빼곡한 고종의 비석과 나란히 서 있는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되었어요. 왜 비워두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300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유언설이에요. 측천무후가 죽기 전에 내 공과는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하며 글자를 새기지 말라고 유언했다는 거죠. 자기 업적을 스스로 적는 것은 후대의 판단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설은 정반대예요. 공덕이 너무 커서 글자로 다 담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측천무후 자신이 생전에 비석을 세우면서 후계자들이 당연히 화려한 비문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채우지 못한 거라는 해석이죠. 세 번째 설이 가장 정치적입니다. 아들 중종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공을 쓰자니 당나라 황실을 찬탈한 역적의 공을 기리는 꼴이 되고 과를 쓰자니 자기 어머니를 역적으로 단죄하는 꼴이 됩니다. 공도과도 쓸 수 없었기에 차라리 비워둔 거라는 분석이에요. 어떤 설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셋 다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셋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비석의 침묵은 측천무후라는 존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1300년 동안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비석 앞에 서면 바람 소리만 들린다고 해요. 글자가 없는 돌 위로 햇빛이 비치고 맞은편 고종의 비석에서는 8,000자가 소리 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비석은 가득 차 있고 아내의 비석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1300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가득 찬 쪽이 아니라 비어 있는 쪽이에요. 기록이 부풀기도 하고 기록이 침묵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풀림과 침묵 사이 어딘가에 진짜 측천무후가 있습니다. 705년 12월 그녀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2. 스스로 황제라는 호칭을 내려놓고 황후로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50년 가까이 권력을 쥐었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남편의 곁으로 돌아간 거죠. 그녀가 죽자마자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갓난아이의 목을 조른 어머니, 술독에 사람을 담근 괴물, 3,000명의 남자를 거느린 음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수백 년이 지나서야 등장했습니다. 당회요에 12글자로 적혔던 딸의 죽음은 400년 뒤 신당서에서 살인극의 대본이 됐어요. 왕황후와 소숙비의 최후는 800년 전 여후의 이야기와 놀라울 만큼 닮은 구조로 다시 쓰였고요. 기록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비석은 비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종 이세민 626년 현무문 앞에서 형 이건성에게 직접 화살을 쏘았어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가둔 남자. 역사는 그에게 정관의 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성군이라는 칭호를 바쳤죠. 측천무후. 정적을 숙청했고 아들을 폐위했고 국호를 바꿨습니다. 동시에 과거제를 1200년짜리 시스템으로 확장했고
적인 걸 같은 정적을 재상으로 앉혔고 상관화나 같은 원수의 손녀에게 붓을 쥐어줬어요. 치세의 인구는 정관의 치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왕조, 같은 피, 같은 수준의 잔혹함. 한 사람은 성군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악녀가 되었어요. 달랐던 건 단 하나, 기록을 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별이었습니다. 기록자의 붓이 곧 권력이에요. 측천무후를 악녀로 만든 건 그녀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해석하고 배열한 사관들의 프레임이었던 거죠. 같은 행위를 남자가 하면 결단이 되고 여자가 하면 폐륜이 됩니다. 같은 피를 남자가 흘리면 창업이 되고 여자가 흘리면 광기가 되고요. 걸릉의 무자비 앞에 서면 돌표면은 손끝에 거칠게 닿는다고 합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달궈지기를 1300년. 글자가 새겨졌다면 진작 달아서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은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어쩌면 측천무후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쓰든 결국 다시 지워질 거라는 걸.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지도요. 1300년이 지난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측천무후가 남자였다면 역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